시니어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물 조합 7가지와 꼭 알아야 할 응급처치법. 시니어 여러분, 지금 드시고 계신 약들이 서로 만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정말 생명과 직결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한국 시니어 60%가 모르고 함께 복용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심장마비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물 조합들 말이에요. 특히 세 번째로 공개할 조합은 여러분이 매일 밤 안전하다고 믿고 드시는 그것들입니다. 이걸 계속 함께 드시면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응급 상황이 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골든타임 5분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마지막까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시한폭탄을 안고 살게 될 거예요. 65세 이상 시니어의 약물 복용 실태를 보면 정말 심각해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6가지에서 8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세요. 혈압약, 혈당약, 콜레스테롤약, 소화제, 진통제, 수면제까지. 문제는 이런 약들이 서로 만나면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무서워요.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성을 보면 첫째로 약효가 급격히 강해져요. 혈압약 효과가 갑자기 3배로 증가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실신할 수 있어요. 둘째로 독성이 생겨요. 각각은 안전한 약이지만 함께 먹으면 간이나 신장에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셋째로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나요. A약과 B약을 따로 먹을 때는 없던 증상이 함께 먹으면 갑자기 생기는 거죠. 실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응급실 입원 환자의 25%가 약물 상호작용 때문이에요. 매년 약 15만 명의 시니어가 잘못된 약물 조합으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오늘 공개할 위험한 약물 조합 7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약과 감기약. 혈압을 급상승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두 번째, 혈당약과 알코올. 혈당을 급락시켜 의식을 잃게 만들어요. 세 번째, 수면제와 항우울제. 호흡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치명적 조합이에요. 네 번째, 항응고제와 아스피린. 지혈이 안 되어 뇌출혈로 사망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소화제와 골다공증약. 약효를 완전히 차단시켜요. 여섯 번째, 항생제와 유산균. 치료 효과를 무력화시킵니다. 일곱 번째, 진통제와 혈압약. 신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조합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법도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보세요. 첫 번째 위험한 조합, 혈압약과 감기약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조합이에요. 감기 걸렸을 때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혈압약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조합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감기약에 들어있는 슈도에페드린이나 페니레프린 같은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켜요.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이 조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기약까지 먹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실제로 혈압이 180에 12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면 고혈압 위기 상황이라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78세인데 평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감기에 걸려서 종합감기약을 사서 드셨는데 2시간 후에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혈압이 200에 130까지 올라가 있더래요. 감기약 말고도 주의해야 할 약들이 있어요. 비염약, 축농증약, 코막힘 완화제에도 혈관 수축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시간 또는 며칠 후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안전한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감기에 걸리시면 약국에서 약을 사기 전에 반드시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씀하세요. 약사가 안전한 감기약을 추천해 줄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자연 치료법도 있어요.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고 소금물로 가글 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꿀차나 생강차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혈당약과 알코올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알코올과 혈당약을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조합의 위험성을 보면 알코올이 혈당약의 효과를 급격히 증가시켜요. 혈당이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게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저혈당의 무서운 점은 뇌에 포도당 공급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뇌는 포도당 없이는 5분도 버틸 수 없어서 의식을 잃고 심하면 뇌사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특히 메트포르민이나 설포니루레아 계열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해요. 이런 약들은 알코올과 만나면 혈당 강화 효과가 2~3배 증가하거든요. 최영의 할머니는 74세 당뇨 환자인데 손자 결혼식에서 축하주를 한 잔 드셨어요. 평소 먹던 혈당약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으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대요. 술 한 방울도 안 돼요. 요리에 들어간 맛술, 알코올이 들어간 구강청결제까지도 주의하셔야 해요. 증상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저혈당 초기 증상은 손떨림, 식은땀, 어지럼증, 심장 두근거림이에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셔야 해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식이 있으면 설탕물이나 사탕, 꿀을 바로 드세요. 의식이 없으면 절대 입에 뭔가를 넣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혈당약을 드시는 분은 항상 당분을 휴대하세요. 사탕이나 포도당 젤리를 가방에 넣어두시고 가족들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대처법을 알아두셔야 해요.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수면제와 항우울제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두 가지 약을 함께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합이 정말 위험해요. 이 조합의 치명적 위험성을 보면 두 약물이 모두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함께 복용하면 억제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호흡 중추까지 마비시킬 수 있어요.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와 SSRI 계열 항우울제를 함께 먹으면 세로토닌 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에요. 세로토닌 증후군의 증상은 고열, 근육경직, 의식저하, 혈압변동이에요. 치료하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어요. 김동수 씨는 72세인데 우울증으로 항우울제를 드시고 불면증으로 수면제도 함께 드셨어요. 어느 날 아침 가족이 깨우려고 했는데 의식이 없더래요. 호흡도 아주 약해져 있었고요. 응급실에서 위 세척과 해독 치료를 받고 겨우 생명을 구하셨어요. 더 위험한 건 내성 때문에 용량을 늘리는 경우예요. 수면제나 항우울제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서 더 많이 먹게 되는데 이때 상호작용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요. 알코올까지 함께하면 정말 치명적이에요. 수면제, 항우울제, 알코올 조합은 호흡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안전한 복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약을 함께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 최소 용량부터 시작하세요. 절대 임의로 용량을 늘리거나 복용 시간을 바꾸지 마세요. 가족분들은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증상을 알아두세요. 호흡이 얕아지거나 깨워도 깨어나지 않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해요. 네 번째 위험한 조합은 항응고제와 아스피린입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두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이 조합의 위험성을 보면 두 약물이 모두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함께 복용하면 지혈 능력이 극도로 떨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뇌출혈 위험이 5배 증가해요. 혈관이 터져도 피가 굳지 않아서 출혈이 계속되면서 뇌압이 상승하고 의식을 잃게 됩니다. 위장 출혈도 흔한 부작용이에요. 아스피린이 위벽을 자극하는데 여기에 항응고제까지 더해지면 위궤양에서 출혈이 생겨도 멈추지 않아요. 이철민 할아버지는 76세인데 심장병으로 와파린을 드시고 관절염으로
아스피린도 함께 드셨어요. 어느 날 코피가 나기 시작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더래요. 응급실에 가보니 혈액 응고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더 무서운 건 내부 출혈이에요.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부에서 출혈이 계속될 수 있어요. 복부나 가슴 안쪽에 피가 고이면 생명이 위험해져요. 수술이나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도 위험해요. 피가 멈추지 않아서 수술 중 대량 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안전한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약을 함께 드셔야 한다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INR 수치를 확인해서 혈액이 너무 묽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해요. 출혈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잇몸 출혈, 코피,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외상을 피하는 것도 중요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날카로운 물건 사용을 주의하세요. 자, 잠깐. 여기서 여러분의 기억력과 안전의식을 확인해보는 퀴즈 시간을 가져볼까요? 지금까지 위험한 약물 조합 4가지를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약물 안전 상식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6가지 상황이 나타날 거예요. 이 중에서 안전한 행동 3가지를 찾아보세요. 펜으로 답을 써주시고 집에서 소리내서 답해보세요. 이런 안전훈련이 실제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상황, 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감기약도 함께 복용. 두 번째 상황, 약을 먹기 전에 약사에게 복용 중인 다른 약을 알림. 세 번째 상황, 당뇨약을 먹는 사람이 술자리에서 한 잔. 네 번째 상황,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에게 기존 복용약 리스트 제공. 다섯 번째 상황,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의사 처방 없이 함께 복용. 여섯 번째 상황, 약물 복용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 방문. 10초 드릴게요. 안전한 행동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열. 정답을 발표합니다. 정답은 2번, 4번, 6번입니다. 맞추셨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약사에게 복용약을 알리는 것, 의사에게 기존 약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 이상 증상 시 즉시 병원 가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행동이에요. 1번, 3번, 5번은 모두 위험한 약물 조합이나 행동들이죠. 앞서 설명한 대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이런 안전의식 훈련을 자주 하시면 실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가족들과도 함께 퀴즈를 해보시면 모두의 안전의식이 높아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번째 위험한 약물 조합을 알아볼까요? 5번째 위험한 조합은 소화제와 골다공증약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약들이지만 함께 먹으면 골다공증약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요. 이 조합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골다공증약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은 강한 산성 환경에서만 흡수돼요. 그런데 소화제는 위산을 중화시켜서 위를 알칼리성으로 만들거든요. 결과적으로 골다공증약이 전혀 흡수되지 않아서 복용 마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몇 년간 꾸준히 먹어도 골밀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칼슘제나 마그네슘이 들어간 소화제예요. 이런 성분들이 골다공증약과 결합해서 흡수되지 않는 덩어리를 만들어버려요. 조경희 할머니는 79세인데 골다공증으로 알렌드로네이트를 10년간 드셨어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도 함께 드셨는데 최근 골밀도 검사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더래요. 의사가 약물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시간 간격도 중요해요. 골다공증약을 먹고 2시간 이내에 소화제를 먹으면 같은 문제가 생겨요. 안전한 복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골다공증약은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드시고 최소 2시간 후에 소화제를 드세요. 아예 다른 시간대로 나누는 게 가장 좋아요. 골다공증약 복용 후 주의사항도 중요해요.
먹고 나서 30분간은 눕지 마시고 똑바로 앉아 계세요. 식도에 약이 걸려서 궤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위험한 조합은 항생제와 유산균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유산균이지만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치료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요. 이 조합의 문제점을 보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그런데 유산균도 결국은 세균이거든요. 유익한 세균이지만 항생제는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죽여버려요. 결과적으로 항생제를 먹어도 감염이 치료되지 않고 유산균을 먹어도 장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돈도 낭비하고 치료 시기도 놓치게 돼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충분한 항생제 효과를 보지 못하면 세균들이 저항성을 기르게 되거든요. 박현수 씨는 71세인데 폐렴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으셨어요. 평소 유산균을 드시던 습관대로 함께 복용하셨는데 2주가 지나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더래요. 의사가 유산균 때문에 항생제 효과가 떨어졌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시간 간격을 두면 괜찮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항생제가 몸에서 완전히 빠지려면 24시간에서 48시간이 걸리거든요. 올바른 복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항생제 치료 기간 중에는 유산균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세요. 항생제 치료가 끝나고 3일에서 5일 후부터 유산균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항생제 복용 중에는 장 건강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요거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유산균과 마찬가지로 피하시고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유산균 음료, 유산균 캡슐, 프로바이오틱스 요거트 등은 모두 항생제 치료 기간 중에는 피하셔야 해요. 일곱 번째 위험한 조합은 진통제와 혈압약입니다. 관절염이나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신장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 조합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보면 NSAIDS 계열 진통제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요. 여기에 혈압약까지 더해지면 신장에 가는 혈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신장은 혈액을 여과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혈류가 부족하면 제 기능을 못해요. 계속되면 만성 신부전으로 발전해서 투석까지 받아야 할 수 있어요. 특히 AC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해요. 이런 약들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주거든요. 김영철 씨는 73세인데 혈압약을 드시면서 무릎 관절염으로 이부프로펜도 함께 드셨어요.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가 있더래요. 탈수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해요.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 구토로 탈수가 된 상태에서 이 조합을 먹으면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어요. 연령도 중요한 위험 요소예요.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여기에 약물까지 더해지면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안전한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진통제가 꼭 필요하다면 아세트 아미노펜타이레놀을 사용하세요. 이 약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물리치료나 찜질도 좋은 대안이에요. 온찜질이나 냉찜질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꼭 NSAIDS 진통제를 써야 한다면 최단 기간,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두 번째 퀴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약물 조합 7가지를 모두 배웠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약물 조합 매칭 퀴즈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약물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약물을 맞춰보세요. 세 문제를 드릴 거예요. 각각 3초씩 생각할 시간을 드려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을 급상승시키는 약은 소화제 감기약 비타민.
정답은 감기약 혈관 수축 성분 때문. 두 번째, 혈당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을 일으키는 것은 우유, 알코올, 과일. 정답은 알코올, 혈당 강화 효과 증가. 세 번째,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치료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유산균, 물빵. 정답은 유산균. 항생제가 유산균도 죽임. 몇 개나 맞추셨나요? 댓글로 점수를 알려주세요. 3개 다 맞추신 분들 정말 훌륭해요. 약물 안전 의식이 아주 뛰어나세요. 한두 개 맞추신 분도 잘하신 거예요. 이런 정보가 생소할 수 있거든요. 하나도 못 맞추셨어도 괜찮아요. 오늘 새로 배운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에요. 이런 지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복용 중인 약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약물 상호작용은 정말 무서운 것이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법을 배워볼까요? 약물 부작용이나 응급 상황에서 5분의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해요.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알아두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의식을 잃었을 때 응급처치법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이나 상호작용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기도 확보예요. 우선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세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서 기도를 열어주세요. 입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손가락으로 빼내세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세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보고 목이나 손목에서 맥박을 짚어보세요. 호흡이나 맥박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있어요. 의식 없는 사람 입에 물이나 약을 억지로 넣지 마세요. 기도로 들어가서 질식할 수 있어요. 또한 흔들어서 깨우려고 하지 마세요. 목이나 척추 손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호흡곤란 시 응급처치법입니다. 알레르기나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이 올 수 있어요. 이때는 1분 1초가 급해요.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앉혀주세요. 누우면 호흡이 더 어려워져요. 옷깃을 풀어서 목 주변을 편하게 해주시고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세요. 창문을 열고 선풍기나 부채로 바람을 보내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서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요. 기관지 확장제가 있으면 사용하세요. 천식 환자라면 평소 사용하던 흡입기를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심장마비 증상 시 응급처치법입니다.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등이 심장마비 증상이에요. 즉시 대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우선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준비하세요. 아스피린이 있으면 씹어서 먹게 하세요. 단,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의식이 없으면 주지 마세요. 심폐소생술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양손을 깍지 끼고 가슴 정중앙에 놓으세요. 팔을 쭉 펴고 체중을 이용해서 5에서 6cm 깊이로 강하게 압박하세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계속하세요. 네 번째, 뇌졸중 증상 시 응급처치법입니다. F, A, S, T 검사법을 기억하세요. 페이스, 웃게 해보세요. 한쪽이 처지면 뇌졸중 의심. 암즈, 양팔을 들게 해보세요. 한쪽이 떨어지면 위험. 스피치, 간단한 문장을 따라하게 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면 의심. 타임, 증상 발견 시간을 기록하고 즉시 병원으로. 환자를 옆으로 눕혀주세요.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머리를 약간 높게 해주시고요.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지 마세요. 응급실에서 할 일이에요. 지금은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최우선이에요. 다섯 번째, 알레르기 반응 시 응급처치법입니다. 약물 알레르기로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이 올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험해져요.
알레르기 원인을 즉시 제거하세요. 약물이 원인이면 복용을 중단하고 가능하면 입을 헹구세요. 항히스타민제가 있으면 복용하세요. 하지만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가 있으면 약보다는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에피펜이 있으면 사용하세요. 허벅지 바깥쪽에 강하게 찔러서 주입하세요. 지금까지 위험한 약물 조합 7가지와 응급처치법을 배웠어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위험한 약물 조합 7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혈압약, 감기약, 혈당약, 알코올, 수면제약, 우울제, 항응고제, 아스피린, 소화제골다공증약, 항생제유산균, 진통제혈압약입니다. 약물 안전관리 5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복용약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현재 드시는 모든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을 적어두세요. 병원 갈 때마다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 원칙, 새로운 약을 받을 때는 반드시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의사나 약사에게 기존 복용약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원칙, 정확한 용법 용량을 지키세요. 임의로 용량을 바꾸거나 복용 시간을 조절하지 마세요. 네 번째 원칙,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참고 견디지 마시고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섯 번째 원칙,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응급처치법을 익혀두시고 응급연락처를 준비해두세요. 약물 관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매일 체크하실 것들.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 복용했는지, 이상 증상은 없는지, 다른 약이나 음식과 함께 먹지 않았는지, 주간 체크하실 것들. 약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보관 상태는 적절한지,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는지, 월간 체크하실 것들. 복용약 리스트 업데이트, 정기검진 일정 확인, 응급처치법 복습, 가족과의 협력 시스템도 중요해요. 가족들에게 복용 중인 약물을 알려주시고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두세요. 약통에 라벨을 붙여서 복용 시간과 용법을 명확히 하시고 알람을 설정해서 복용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상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행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시차 때문에 복용 시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출발 전에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스케줄을 조정하세요. 두 번째, 수술이나 시술 전에는 반드시 복용약을 알려주세요. 마취나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특히 항응고제는 수술 전에 중단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건강기능식품도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마늘 추출물 등도 혈액 관련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계절 변화에 따른 주의사항이에요. 여름철에는 탈수로 인한 약물 농도 증가를 주의하시고 겨울철에는 혈압약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물 보관법도 중요해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도가 낮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화장실이나 차 안은 피하시고요. 오늘 공개한 약물 안전 정보들 정말 중요하셨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약통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조합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댓글로 어떤 약 조합이 걱정되시는지 알려주시면 추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물 안전만 지킨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시니어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건강적 신호 10가지와 병원에 가야 하는 타이밍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혹시 가슴이 살짝 아픈 정도는 괜찮다고 참고 계신가요? 어지럼증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신가요? 그런 증상들이 사실은 심각한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특히 네 번째로 공개할 증상은 한국 시니어 80%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것인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예요. 지금 즉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 주 같은 시간 생명을 구하는 건강 신호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오늘부터 안전한 약물 복용으로 건강한 삶을 지켜가세요.